네, 오늘의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두화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여권의 대선 소식부터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에서는 경선 연기 논란 계속 있었는데 지난주에 봉합을 하면서 이번 주부터는 정말 이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교수님, 뭐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어떤 뭐 정치적 의미가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정치적 의미를 가장 이제 강력한 거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대권 과도가 탄력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만약에 이 일정이 변경이 돼서 연기가 됐다라고 얘기하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층이 약간의 동요를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떤 의미에서 동요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실상 지키고 있는 건 높은 지지율 하나인데 네. 여기에서 뭔가 밀렸다는 어떤 인식 자체가 지지층이 어떤 이 동요를 만들어내고 그 자체로서 어떤 소위 밴드웨고닝이라는 좀 더 강력한 주자로서의 어떤 이미지 또는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다른 어떤 후보들의 공격이 더 이제 세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경선이 일정대로 유지가 되면서 본인의 페이스대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번에 다른 후보들에게도 또 뭐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경선과 경선 연기 또는 유지의 어떤 과정 속에서 상당 부분 어떤 윤곽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 경선을 연기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의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단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결선 투표까지 이어졌을 때는 이들의 어떤 연합 합종 연행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시작점이 이번 기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작됐다 게임이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경선 세부 규칙을 정하는 논의가 이제부터 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세부 규칙을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요, 뭐 각 캠프별로 조금은 신경전이 다시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네, 아무래도 시기는 결정이 났지만 흥행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는 게 많은 후보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2017년 대선 경선 때는 탄핵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합동 연설회를 4번밖에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노무현 돌풍이 거셌던 2002년 경선을 보면 무려 16차례 합동 연설회를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지만 온라인이나 비대면 등을 통해서라도 이 전국 순회 연설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고 다른 후보들, 그러니까 1위가 아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지사 외 다른 후보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토론회 역시 기존의 밋밋한 토론회가 아니라 주제를 정해서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이런 식으로 특정 주제를 집약시킨 토론회를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인 윤영찬 의원의 주장인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룰을 보게 되면 현재까지 출마 선언한 9명 중에서 6명을 컷오프로 걸러내고 이 6명이 본선까지 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과거의 오디션 프로그램 방식처럼 일주일에 한 명씩 떨어뜨리자. 그러면 이번 주에 누가 떨어지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훨씬 더 기대감을 갖지 않겠느냐. 또 결과적으로 6명보다 더 적은 숫자가 결선에 가야만 이재명 후보가 아닌 반 이재명 후보들이 좀 자율적으로 단일화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후보 탈락 방식을 놓고도 아직까지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어서요. 지도부의 결단의 목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아이돌 가수를 뽑을 때 요즘에 많이 하는 오디션 방식에 뭐 합숙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경선 일정이 짜여질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지금 보면은 이제 시기적으로 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차기 대선 후보가 오는 9월 초에 선출이 되게 됩니다. 국민의힘에 비해서 60일 가까이 빨리 이제 대선 후보를 뽑게 되는 건데 이런 시간표가 변호사님 과거 여야 뭐 후보 선정일 비교해 보면 좀 어떻습니까? 많이 빨리 선출한 쪽이 승리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방송에서 거의 처음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5월 달에 전재수 의원이 경선 연기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어느 방송에선가 이재명 지사한테 꿀팁을 드리겠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쭉 해드렸어요. 14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거대 정당에서는 먼저 그 후보를 선출한 데서 본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빨리 후보를 선출하는 게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게 어떻겠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빨리 후보를 선출하는 쪽에서는 당내 결속을 빨리 다질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내 경선을 하고 나면 항상 후유증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당의 후보로 선출된 사람을 밀어주려면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을 다스릴 시간이. 갈등을 봉합할 네, 시간이 갈등을 필요하다는 봉합할 거죠. 시간이 필요하니까 먼저 후보를 선출한 쪽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국정감사를 거치거나 이제 보통 그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의원들이 이제 엄호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여당이고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후보가 정해지면 그 후보의 공약에 따른 일정 부분 이제 그 입법 활동도 보여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약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권 정당 그리고 그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이다 이런 걸 좀 보여줄 여지가 크니까 아무래도 빨리 준비된 후보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죠. 이렇게 후보가 범야권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밖에 있다 들어오고 단일화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때는 꼭 이 부분 이 시간표를 따르는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통용이 될지 네. 이건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저번에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이재명 지사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거니까 꼭 이제 이게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원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역량을 동원하는 데는 후보가 빨리 선출되는 게 좀 유리할 수도 있죠. 네, 이런 분석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치중하는 거는 뭐냐면 늦게 해서 컨벤션 효과가 나오면 그거를 여세를 몰아서 선거로 이어지는 그런 것을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할수록 유리하다 뭐 이런 생각. 특히나 검증의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조금 더 유리할 수 네.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거꾸로 검증이 잘 된 후보들에게 더 신뢰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네. 더 긴 시간의 검증 기간을 국민들에게 드리는 것이 사실상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경선이 끝나고 나면 항상 분열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선거가 있게 되면 그 분열을 사실상 수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진영에서의 어떤 이 통합 이런 것들의 어떤 강도가 또는 뭐 정도가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게 되면 그 사이에 이제 균열된 것들을 막 이제 통합을 하고 원팀이 돼서 좀 더 이 선거에 모두 함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거죠. 네, 좀 더 빨리 뭐 선출하고 검증도 받고 이러는 게 좋지 않냐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민주당은 경선 이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속속 많아요. 그리고 하나 저희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재명 지사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또 윤 전 총장의 어떤 정치 참여 선언일하고 비슷한 시기더라고요. 뭐 이재명 경기지사가 언제 선언을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네. 다음 주 초 네. 28, 29, 30일 중에 그 즈음에 하루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29일과 겹치지는 않을 확률이 높겠죠. 굳이 겹치게 날짜를 잡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취재진의 어떤 네. 이 촬영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는 것들도 다 분산되기 때문에 전후로 태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예상입니다만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미 대권에 한번 뛰어들어봤던 물론 본선에 오르지 못했지만 지난번 경선에 뛰어봤던 정치인이고 이 대선 선언을 사실상 한 상태에서 레이스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관심은 29일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알려진 또는 정치 선언이라고 알려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게 조금 더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형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여러 가지 발표를 하게 되는 다른 후보군들은 내용의 측면에서 또는 형식의 측면에서 아주 파격적인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이상 6월 29일 예정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 정치 선언보다는 관심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재명 지사의 참모진도 이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많이 부각시킬까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뭐 이제 이재명 지사 캠프를 출입하는 마크맨 그 기자한테 물어봤는데 오늘 아니면 아마 이 언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할지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재명 지사에게 이 경선 연기가 연기되지 않은 것은 유리한 측면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그래도 문제점이 드러나는 게 어떤 여권 주류 이제 친문계와의 어떤 반감 이런 것이 확연히 드러나긴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봉합하고 가져오느냐 이것도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경선의 기간 동안에는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캠프별로 이제 나눠져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어떤 현상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즉 경선이 끝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잘하고 한 팀으로 만들어내느냐의 그 몫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민주당 지지층, 여권 지지층에게는 일정 부분 학습 효과가 있다. 학습 효과. 그게 언제냐면 2007년 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 대선에서 사실상 정권 교체가 되면서 그 이후에 이 민주당 특히나 지금의 여권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고 뭐 그러한 과정들, 굉장히 험난한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쟁은 치열하게 하지만 후보가 선출되면 하나의 팀으로 형성이 돼서 본선에서 승리를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모두 다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교수님이 앞서서도 분석을 해주셨지만 반 이재명이라고 할까, 이재명 외에 다른 후보들 간의 어떤 유대감이 조금은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공략하는 후보들의 이 어떤 발언도 점점 세지는 것 같고요. 특히 정세균 전 총리가 적극적이에요. 지금 뭐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SNS 설전을 이어가고 있고, 또 정 전 총리는 뭐 설익은 기본소득론의 정치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변호사님. 뭐 앞으로 이제 쭉 과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어떤 대세론을 견제하기 위한 다른 후보들의 합종 연행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번에 사실 이제 저희 정치평론가 중에서는 이재명 지사 쪽과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전현직 의원이나 아니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민주당에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인간적인 인연 때문에 다른 진영을 돕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랑 이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거나 이러면 사실 이번 일이 그 경선 연기론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력 다툼이 있었다고 뭐 방송에서도 같이 방송하면서 얘기를 대놓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권력 투쟁이라고 하지만 여권 인사는 세력 싸움이다. 세를 과시해서 세를 동원해서 과시를 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66명이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하고, 의원총회 과정에서는 현역 의원은 상당수 66명 이상의 의원들이 경선 연기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로는, 그 내부 인사들 얘기로는 뭐 일부의 얘기일 수는 있지만 이번 그 경선 연기론 이 부분이 당원 당규 대로 하기로 했다, 이게 완전히 원인이 해소됐다라기보다는 네. 갈등이 그냥 내부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네. 봉합됐다, 일단락됐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 뭐 다른 후보들도 얘기를 안 하면 서운하겠죠. 뭐 김두관, 뭐 이제 이광재 지사나 뭐 이런 사람들,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돕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런 입장이고, 또 사실 이게 이제 예비 경선해서 컷오프를 하고 나서 한 1위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만약 1위 후보가 50%를 과반을 못 넘으면 또 결선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과정에서 사실 이재명 지사에게 일정 부분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다른 그 후보를 지원하고 있던 사람들은 합종 연행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하자고 얘기를 좀 해봤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별 큰 이변은 없지 않을까.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은 그냥 예측 가능한 과정이어서 컨벤션 효과도 그렇게 크게 있을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교수님. 지금 보면은 뭐 추격하는 후보들에게는 다소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컷오프 얘기도 하셨는데, 이제 3명이 탈락자에 포함이 될 건데, 뭐 정세균 전 총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대라는 우리 민주당의 어떤 시스템상, 경선 시스템상 연대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언젠가는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합종연행, 그리고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이런 갈등들, 어떻게 당의 경선의 그런 컨벤션 효과에 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마이너스 효과가 될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강조했던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제2막에 있어서 본인의 역할은 흥행과, 경선의 흥행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저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이 대표가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지금 국민 경선의 가장 전형적인 흥행의 사례는
2002년에 국민 경선이거든요. 2002년이요. 그렇죠. 네. 그때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뭐 이인재 대표가 네. 굉장히 유력했고 하나가 후보 뭐 굉장히 유력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순회 경선을 통해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흥행을 원한다면 사실상 그 방향으로 가면은 많은 이제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측한 대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대로 예컨대 지금의 지지율이 그대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것이 국민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슈별로 토론회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네. 재난지원금만 해도 각 후보마다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갖고서 예컨대 뭐 이렇게 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적 관심들이 모아지면서 흥행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쯤에서 저희가 좀 준비한 대선 주자 지지율 같이 보면서 얘기 이어나가면 좋겠는데요. 뭐 소위 빅3라고 하죠.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지사, 또 이제 정세균 전 총리가 이제 지지율을 이제 상위권에서 포진해왔는데 저희가 지금 이 지지도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추미애 전 장관이 3.9%예요. 좀 급상승했다, 눈에 띈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빅3는 네. 여권 내 빅3를 네, 그렇죠. 말하는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뭐 추미애 전 장관도 지금 출마 선언을 하면서 뛰어들었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또 약진하고 있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지사가 좀 공고한 우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이 컷오프 안에 들 수 있는 후보들 사이에서의 순위 변동이나 서열 변화가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이게 민주당 경선에도 미치는 효과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본선 경쟁력에도 미치는 효과가 지대할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추미애 전 장관이 지지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본선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 민주당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중도층과 무당층이 외면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 자체가 강성 지지층을 좀 대변하는 이미지가 되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재명 지사라던가 본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호재가 아닌 악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민주당의 올해 원로 아닙니까? 정치 경력 30년인 분인데 이분이 추미애 전 장관 나온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빛내주러 다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평가를 할 정도로 당 안팎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글쎄요 민주당 당원들이 아닌 특히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지지층은 조금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나올 경우 예전부터 대립각을 세웠던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몸집만 불려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비판적인 지적들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거물 정치인인 만큼 이렇게 3.9%까지 이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도 뭔가 언론의 주목도를 끈다는 면에서 추미애 장관, 전 장관이 어떤 여권의 이 경선 과정에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저는 이런 대선 결정의 과정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의 역할은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상황,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 역할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던 것이고 지금은 대선 국면이거든요. 네. 대선 국면에서는 유권자들은 누굴 바라보냐면 가장 이제 유력한 후보들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3.9%로 뭐 3%에서 0.9% 올랐지만 그것이 유의미하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강성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지지 세력이 결집하는 효과는 일부 발생할 수도 있겠다. 뭐 그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저렇게 뭐 검증도 거치지 않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만약에 그냥 나오게 된다면은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견제하고 나서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슈를 본인도 부각시키고 있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지금까지 이제 원칙대로 가는 민주당 경선 하나하나 분석해봤고요. 향후 세부 규칙 마련에 있어서는 캠프별 신경전이 예상됩니다.